아버님께서 성화하신 지 만 3년이 지난 어느 날 우리 통일그룹의 최고 간부들을 청정궁으로 불러놓고 어머니께서 하시던 말씀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남북 통일에 대해서 생각해 본 사람 있느냐? 남북 통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평생의 부모님의 사업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통일을 하려고 해도 주변의 강대 국가가 허용해 주지 않으면 통일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 주변에 있는 강대 국가들을 끌고 통일의 광장으로 끌고 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미져왔습니다. 어머님은 통일을 염원하시고 한반도의 통일이 동북아시아와 세계 평화의 바로 기초가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 하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떨리는 가슴으로 그 만남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2019년 2월 27일에서 28일 날 하노이에서 2차 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 버리고 김정은은 60시간 타고 오던 기차로 다시 되돌아갔을 때 한반도 평화의 논의가 쉽지 않구나. 그런데 바로 19년 6월 20일 날 판문점에서 3차 회담이 열렸을 때 이제는 뭔가 열리겠지 하고 기대했지만 아무것도 얻어진 것이 없이 그냥 헤어지고 말았을 때 75년 동안 쌓아온 분단의 이 아픔을 극복하는 건 정말 어렵구나. 지금 벌써 76년이 되었습니다. 이 76년에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고 통일하는 것이 바로 천일국을 건설하는 우리의 명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신통일한국 구현을 위한 우리의 선택이 뭔가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한반도의 통일은, 한반도의 분단은 우리의 의지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한반도는 남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우리 민족 스스로가 선택한 분단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이 한반도 분단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45년 8월 11일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헐 장군 밑에 직속으로 있었던 작전국에 러슬리와 본스틸 대령 두 사람이 우리 한국에서 오는 전문을 받아보고 소련군이 남침을 내려오니까 부랴부랴 이 헐 장군을 통해서 번스 장관에게 이야기해가지고 결국 소련 측에다가 38선 남쪽으로 밀고 내려오지 말라. 그래서 38선이 획정되었다라고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우리가 안보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38선은 그렇게 지어진 게 아니고 1945년 7월 24일에서 25일 포스탐에서 소련 대표하고 미국 대표가 만나가지고 한반도 해방을 위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결국 38선 이북을 소련군이 점령하고 남쪽은 미군이 해방시키기로 획정된 것 때문에 갈라진 것이지 소련군이 무작위로 내려와서 미국이 통보해서 갈라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정신문화원의 이완범 교수를 통해서 밝혀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통일을 하려고 우리가 아무리 의지를 가져도 소련과 미국 두 나라가
중심이 되어서 한반도를 갈라놨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까지 우리 통일을 이야기할 때마다 2+2 정책을 세워왔습니다. 남북한 2, 그 다음에 중국과 미국, 이래서 2+2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반발한 겁니다. 한반도를 분할 점령할 때 내가 미국과 의논해서 한반도를 분할했는데 통일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를 빼버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소련을 집어넣다 보니까 3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공산국가가 3나라가 되고 한국과 미국 2나라 가지고 3대2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일본을 집어넣어서 공산주의 국가 3나라, 자본주의 국가 3나라 해서 이 6자 회담이 된 겁니다. 그래서 4자 회담은 가고 6자 회담이 지금 현재도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어머니께서 그걸 걱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러시아하고 6.5km, 중국과 1340km가 붙어 있습니다. 삼면인 바다가 8700km입니다. 남북을 가르는 휴전선은 250km입니다. 과거에는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 삼각관계, 우리는 미국과 일본과 삼각관계, 해양국가와 대륙국가의 대립선에서 우리 한반도는 분단 76년의 아픈 역사를 지니고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단의 비극을 극복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의지만으로서는 어렵게 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미국이 소련을 불러들였느냐? 그때 당시 일본군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한반도에 진격을 해온다 하더라도 일본은 절대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소련의 힘을 빌려야 되겠다고 생각한 미국은 소련을 불러들여서 결국 38선 북쪽을 소련군에 내주고 남쪽은 미국이 들어와서 자유진영 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섭리적으로 보니까 하늘편과 사탄편으로 나눠가지고 마지막 섭리의 퍼즐을 맞추는 것이 한반도라는 걸 우리는 원리교육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남북 통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영토를 합치고 분단된 민족을 합친다고 하는 횡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4000년의 역사야 터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늘이 선택해서 메시아를 보냈듯이 한반도의 6000년의 섭리를 통해서 마지막 한반도 분단을 극복하고 선이 악을 극복하는, 하늘이 사탄을 극복하는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이게 섭리의 마지막 종결점이라고 하는 각도에서 볼 때 한반도의 통일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통일은 섭리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얘기를 시작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는 아직도 꿈을 못 버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에게 물어보십시오. 한반도가 누구의 땅이냐고. 자, 한반도는 그만두고 북한이 누구 땅이냐고 물어보세요. 김정은이가 지배하고 있는 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작은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6.5km의 국경을 접해가지고 얼지 않은 부동항을 통해서 태평양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들의 패권주의 정책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40km가 붙어있는 중국의 시진핑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북한 땅이 누구 땅이냐고. 김정은 땅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우리 앞마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아무리 중국을 포위한다 하더라도 북한이 앞마당으로 있는 한 앞마당을 통해서 그들의 패권주의 정책, 소위 군사 굴기 운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볼 때 이 북한은 그냥 북한, 분단된 북한이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의 지배 아래에 있는 공산국가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끌어안아야 되는데 이 끌어안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러시아가 얼마나 넓은 땅입니까? 한반도 면적의 78배, 대한민국 코리아의 165배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중국 보십시오. 한반도 면적의 44배, 대한민국 코리아의 100배 땅입니다. 여러분, 인구가 약 15억 된다고 그러죠. 우리가 5천만 잡을 때 우리보다 인구가 30배인데 땅은 100배가 넘습니다. 그 중국이 지금 미국과 패권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러시아가 미국하고 둘이서 50년대에서 80년대까지 패권 다툼을 해왔는데 80년대 이후에 2000년도 지금까지는 중국과 미국이 패권 다툼을 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끼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한반도 면적의 43배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땅덩이의 98.3배입니다. 인구는 3억입니다. 일본은 한반도 면적의 1.8배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코리아의 4.3배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끼어 있어요. 우리가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울타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이승만 정권이 북진 통일 가능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자,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쭉 내려와서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까지 통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힘은 주위에서 에워싸고 있는 역학관계에 있는 네 나라의 힘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이 네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가 러시아, 중국 움직일 수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일본과 미국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갇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가느냐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중국은 한반도를 통해서 태평양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자, 보십시오. 1950년대에서 70년대까지는 미국과 소련 두 나라가 결국 이온화 정책을 통해 가지고 세계를 장악했잖아요.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그런데 80년대부터 시작돼 가지고 이 미국과 소련이 장악하고 있던 이 양강 구도 속에 미국, 소련, 그 다음에 중국이 새로운 강자로 뛰어들면서 삼원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대부터 되면서부터는 다원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는 미국과 소련과 중국 세 나라가 세계를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나라들끼리 그룹을 형성하면서 블록화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 운명을 개척해 나가야 될 텐데,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북쪽에 있는 김정은 집단, 소위 우리가 여태까지 투쟁의 대상으로, 타도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북한, 그러면서 우리가 통일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북한, 그들은 지금 어떤 과정을 밟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잠깐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북한은 1948년 북한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그들의 당 이념을 마르크스 레닌주의로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는 공산주의를 이념으로 해서 한반도를 적화 통일해 가지고 세계 공산화하는데 일조하겠다, 그렇게 목표를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48년에 마르 레닌주의를 선택했다가 1980년대가 되니까 이제는 김일성 주체 사상을 당이념으로 선택했습니다. 이때부터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얘기는 서서히 들어가면서 북한에서는 김일성 주체 사상을 내세워 가지고 한반도를 공산화하겠다, 김일성 주석을 중심 삼고, 그러다가 92년도에 우리식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겠다. 우리식 사회주의.
그래, 북한의 평양을 중심으로 한 북한 전역에 가면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편말이 곳곳마다 다 붙어 있습니다. 우리식 사회주의를 하겠다. 그러면서 94년에 죽었습니다만 98년도부터는 김일성이를 신격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구 추석으로 우리를 김일성이를 모시겠다. 그래, 김정일 아들 때, 지금 김정은 손자 때까지도 김일성이는 영구 추석입니다. 김정일이는 추석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김정은이도 추석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건 김일성이만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2011년에 등단했는데 국무위원장 되었다가 지금은 금년 2월 8차 전당대회에서 총비서라고 하는 이름을 쓰기 시작하면서 다시 공고화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북한 땅을 우리가 끌어안아야 되는데 지금 북한은 우선 핵 포기 안 합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핵을 포기해라. 그래야 대화하겠다. 규제를 풀겠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먼저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첫째, 김일성 왕조를 인정해달라. 두 번째,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북한 사회가 되도록 해달라. 세 번째는 경제 발전을 도와달라. 이 북한이 줄기차게 요구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기 어렵죠. 특히나 미국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핵 문제 포기해라. 포기하자면 어떤 규제도 풀지 않겠다. 이게 싱가포르, 하노이, 그 다음에 판문점 회담에서 결렬된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아주 모사드의 국장을 10년간 지냈던 메이거 다간이라는 사람이 지난번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 아이들이 지금 핵을 만들고 있는 것은 살기 위해서 마지막 수단으로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에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려고 하면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자유주의 북한을 용서하기 전에 먼저 북한이 가만두지 않는다. 여러분, 중국은 수천 개 핵탄두를 가지고 있고 러시아는 1,500개라는 핵탄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만일에 핵을 사용해서 한국을 공격한다, 일본이나 미국을 공격한다, 이것은 세계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용서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은 소련도 러시아도 중국도 핵전쟁에 말려 들어가니까 먼저 러시아나 중국이 북한을 핵으로 때려가지고 핵을 사용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게 메이어 다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북한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선택해가지고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든다고 했지만 그들은 성공했습니까? 자, 공산주의라는 게 뭡니까? 공산주의라는 것은 공동생산, 공동분배, 공동소비를 해보겠다. 북한 사회에서 공동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공동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공동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북한은 꿈이 깨졌습니다. 무계급이 지급하는, 노동자가 지배하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그들의 유토피아의 꿈은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가 걱정하기 전에 북한에 살고 있는 2,500만 동포들은 공포에 떨고 살고 있습니다. 저들이 만일에 정권에 대항하면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바로 숙청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공포에 떨면서 뭔가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를 기다리면서 한국에서 자유롭게 방영되고 있는 뉴스, 연예 프로그램을 몰래 장마당에서 구해가지고 그들은 지금도 자유를 내적으로 만끽하면서 밖으로 디스크로 쓰시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북한을 우리가 빨리 석방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말했듯이 만일에 현재는 중국이 북한을 서포트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러시아는 인내하고 있어, 톨렌스하고 있지만은 만일에 북한이 핵전쟁을 야기시킨다고 할 때는 러시아나 중국이 북한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메이어 다간이 이용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이 한반도의 운명을 어떻게 우리가 개척해 갈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2017년 4월 17일 날짜를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4월 27일 틸러스 미 국무장관이 이렇게 말했죠.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 이제 모든 옵션은 트럼프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다. 그때 여러분, 칼빈 소가 우리나라에 달려오고 있었죠. 칼빈 소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전략적 자산이 칼빈 소에 실려 있었습니다. B1, B2 폭격기가 한 번 갔다가 북한 상을 갔다 와버리면 북한은 끝나버립니다. 그때 우리는 걱정을 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것도 문제지만 만일에 미국이 전략적 무기를 동원해가지고 북한을 평정해버리면 섭리의 나라가 무너지잖아요. 바로 미국이 북한을 때리는 순간 러시아, 중국은 핵전쟁을 벌리잖아요. 그러면 한반도는 쑥밭이 되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설계하시던 신통일한국, 천일국의 이상은 무너지고 말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칼빈소는 호주 쪽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B1, B2기는 폭격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이는 그때 당시에 한 2주 동안 전혀 모습을 한 번 숨었습니다. 왜? 미국의 전략 자산 B1기, B2기가 한번 북한에 갔다 와버리면 평양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B1, B2기가 북한 영공까지 다녀왔는데도 북한은 그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최신형 러시아의 레이더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몰랐습니다. 미국이 발표해서야 알게 된 겁니다. 지금 북한은 미국 앞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김정은이가 SLBM을, ICBM을, MRBM을, IRBM을 과시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지금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베트남처럼 개방도 못합니다. 여러분, 호치민이가 공산한 이후에 베트남은 공산 정권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손을 잡았습니다. 러시아, 중국을 버리고 미국을 손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기업이 미국, 중국 다음으로 많이 가 있는 데가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지금 공산주의를 선택했지만 공산주의를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자본주의를 받아들여서 잘 사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식으로 받아들이길 바랐는데, 베트남식으로 북한이 받아들이길 바랐는데 김정은이는 그걸 못합니다. 만일에 중국식 모델을 선택하고 베트남식 모델을 선택하는 동안 북한의 세습 정권은, 그들의 독재 정권은, 그들의 공산 정권은 순간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의 실상을 알아야 됩니다. 국민들은 공포에 떨고 독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저 북한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력전쟁 해야 됩니까? 무력전쟁 안 됩니다. 우리가 중남미나 아프리카처럼 쭉 떨어져 있으면은 우리가 북한과 한판 벌려서라도, 전쟁에서라도 통일하려고 해야 되겠죠. 6.5km, 1340km 붙어있는 러시아, 중국은 북한을 나무 땅이로 보지 않고 자기 앞마당이나 작은 집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의 무력 충돌은 바로 세계적인 핵전쟁으로 번져버리는 것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대화하자. 조금 전에 이용훈 사장님이 한일 해저 터널을 이야기했는데, 한일 해저 터널이 어떨 때 가능합니까? 한반도 남북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남북 간의 평화가 정착되기 전에는 한일 해저 터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한반도를 관통해서 러시아, 중국으로 간다고 할 때 일본 애들도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일, 해저선들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남북관계를 개선해서 북한을 끌어들여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왜 우리는 두려워합니까? 혹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북한과 우리가 교류 협력을 통하면은 북한에게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청년들이, 한국의 가난한 사람들이, 실업자들이. 천만의 말씀. 북한은 이미 실패한 독재 세습 정권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말 합니다. 남북이 서로 선거를 한다거나 투표를 한다거나 가까이 했을 때 한국이 북한에 준비된 놈들에게 빨려 들어가지 않겠냐 하는 사람, 저는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왜 안 됩니까? 역사적인 관점에서 일본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존심이 강한 일본의 수많은 청년들이 역사적 장벽과 문화의 장벽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서 한국에 장가오고 시집와가지고 자기 생명을, 자기 정조를 다 바치면서 한일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이란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그 일본 자존심 강한 사람들이 우리 국가에서 아무리 관계 개선을 해도 안 되는 한일 관계를 우리 문선명 선생님은, 우리 아버님은, 우리 어머님은 일본을 끌어다가 이 역사적 장벽을 과감히 무너뜨렸습니다. 저 강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일본 사람들도 자기 생명과 재산과 모든 정조까지 다 바치면서 한국에 투입을 하는데 북한의 저까지 이미 무너져버린 공산주의. 여러분, 91년 11월 30일 날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무너지면서 공산주의는 박물관에 가버리고 없어요. 물론 잔재들이 있죠. 지금도 변질된 공산주의, 문화 공산주의 같은 거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이미 공산주의는 끝났어요. 북한은 두렵습니다. 중국은 자신 있게 지금도 개방하면서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빨아들이고 있는데 북한은 외국 자본을, 기술을 빨아들이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베트남은 문을 열고 외국 자본과 기술을 빨아들이는데 북한은 못하잖아요. 왜 못합니까? 체제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독재 체제가, 세습 체제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들과 비교가 됩니까? 대한민국은 북한과 다릅니다. 자, 보십시오. 북한은 악의 상징이고 무신론이고 우리 한국은 선의 상징이고 유신론, 아빌형의 국가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은 눈부신 발전을 통해서 지금 자유와 평등과 박애와 인권을 기반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출발시켰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 수출 세계에서 6위, 외환 보유고 6위, 수출입 9위, GDP 11위. 이게 우리 한국의 빚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반도가요, 세계에서 85번째로 땅이 넓은 한반도입니다. 남북한을 합치면.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만 딱 띄워놓고 보면 세계 111입니다. 국토 면적이. 그런데 231개 나라 가운데서 수출이 6입니다. 외환 보유고가 6입니다. 4,325억 달러입니다. 세계에서 6입니다. 그 다음 수출입은 9입니다. GDP는 11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선진국가들, OECD 국가들이 벌벌 떱니다. 이야, 한국의 약진은 무섭다. 여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더구나 놀라운 것은 여러분, 지금 5G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가장 첨단 기술인 5G 기술을 우리 삼성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AI 자율주행차 곧 이제 시판되게 됩니다. IoT 사물 인터넷 세계 최고입니다. 자, 그겁니까? BT 산업, 그 다음에 AT 산업, 그 다음에 NT 산업, ST 산업, 이게 세계 최고입니다. 대한민국은 북한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일본이 두려워하니까요. 한국이 너무 급속도로 발전해 가니까 미국이, 일본이 한국의 성장 속도를 낮추기 위해서, 자, 역사 문제 때문에 그걸 핑계 삼아 가지고 한국에다 반도체 빨리 생산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에칭가스, 플로이미드, 여러분, 세 가지를 안 팔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기술이 대단하면요, 일본에서 나온 에칭가스라든지 플로이드를 0.00000 0이 12개입니다. 0.01%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는 0.5개까지 우리가 기술을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는 10가지까지 와버렸습니다. 일본이 가지고 있던 반도체 만드는 가장 핵심 기술인 세 가지의 불화수소, 에칭가스, 플루이미드를 한국이 개발해가지고 독자적으로 좀 쓰고 있을 정도로 한국이 대단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일본에서 자동차 기술 가져오고, 그 다음 가전제품 기술 가져오고, 반도체 기술 가져오고, 드론 기술 가져오고 했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일본도 미국도 한국의 기술과 접목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한국이 커버렸습니다. 2008년도에 미국의 전자쇼가 있었습니다. 자동차 쇼가, 모터쇼라고 그러죠. 그때 세계 각국에서 내놓으라는 자동차를 전부 다 미국의 모터쇼에다 내보내가지고 이제 품평에 참가했는데, 2008년 12월 달에 마지막 결선에 올라간 게 두 가지였습니다. 일본의 토요타 렉서스 3800cc,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현대 제네시스 3800cc 두 개가 올라갔습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태리 자동차 선진 국가들이 보면서 숨을 죽이면서 어느 제품이 세계 최고의 자동차인가 숨을 죽였습니다. 근데 12월 달 마지막 발표할 때 현대 제네시스가 토요타보다도 한 수 우위다, 1등이라고 딱 발표했고, 그러니까 일본이 전자제품 추월당했는데 자동차까지 추월당해버렸구나. 일본은 그때 기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로 끝났습니까? 2008년도 이 얘기인데, 그리고는 2009년도가 됐습니다. 2009년도에 미국에서 볼트란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일본 도요타에서 만든 차는 1리터 기름을 35.5km를 가는 거고, 현대는 19km 가는 자동차인데 1리터 기름을 100km 가는 자동차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핵심 기술이 뭐냐? 배터리입니다. 배터리가 LG에서 나온 리튬 배터리입니다. 이게 딱 나와가지고 2010년도에 삼성의 이건희 씨하고 LG의 구회장하고 만나가지고 세계에서 최고의 자동차 21세기형을 만들어보자 MOU를 딱 작성했다고 우리가 세계가 떨어버렸습니다. 북한은 한국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했겠습니까? 한국과 손만 잡으면 북한도 살 수 있을 텐데, 쟤들은 우리하고 손만 잡으면 북한은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방금 빛을 얘기했는데요, 한국의 그림자를 여러 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림자가 뭡니까? 우리는 이렇게 잘 나가는데 그림자, 어두운 것이 있습니다.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그것도 7, 80대 먹은 노인네들이 살기 힘드니까 인생을 접는다. 자살이 아니고 20, 30대 젊은이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자살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출산,
여러분 2018년도까지만 해도 우리가 1.14명의 출산율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0.9명으로 떨어지더니 이제는 0.84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둘이 만나가지고 하나도 안 나요. 이 저출산율이 지금 확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위에 자녀 가지고 있는 애들 가운데 부모님이 속상하다는 사람이 어떤 겁니까? 취직 못해서 속상하다는 것보다도 장가 안 가려고 해서, 시집 안 가려고 해서, 애기 안 낳으려고 해서 속상하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정부가 저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25조라는 돈을 썼는데 아무런 효과를 못 내고 있어요. 애기 낳고 싶으면 당신이나 낳으셔. 나는 안 낳겠어. 장가 가라 했더니 갈 사람이나 가라고 하세요. 나는 안 갈 테니까. 이걸 뭘로 막습니까? 대한민국이 그래도 0.84명이라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 참부모님께서 축복시켜 놓은 다문화 가정들이 5명, 6명, 7명을 낳아주기 때문에, 제가 소속된 광진교회는 11명 낳은 사람이 있으면 11명. 이걸 똔똔이 하다 보니까 그나마 0.84명이 된 거지, 이대로 가면은 인구 절벽 상태가 그냥 와버리고 맙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우리는 북한 저 공산정권, 세습정권, 독재정권 때문에 걱정하고 있지만 우리 내부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혼율 2위입니다. 2위. 틈만 나면 갈라서 버립니다. 성질 안 맞는다고, 돈 안 번다고, 잠자리 불편하다고 이혼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 문제를 정부가 아무리 해결하기도 안 됩니다. 자, 금년도 수요가 한 3, 40만 명 될 것이다 해놨는데, 갈라서 버린 놈이 따로따로 집 살고, 장간 놈이 분가하면서 아파트 사고, 시방 간 사람이 바로 하다 보니까 정부가 아파트 이 수요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세계적인 대한민국 유일한 나라입니다. 유일한 나라. 이걸 누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천일국의 지도자 여러분, 이거 누가 해결해 줘요? 대한민국의 여당이, 대한민국의 야당이, 미국의 트럼프가, 바이든이, 시진핑이, 푸틴, 누가 해결해 줘요? 또 해결 못해. 이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새로운 인간을 잉태했을 때 오는 기쁨과 그들이 정기한 새로운 역사의 참맛을 모르는 사람들이 결혼하며 아이를 낳으려고 하며 새로운 세계를 그리워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십시오. 자본주의 가지고 안 되고 사회주의 안, 제가 지금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미 끝났다고 아까 말씀했죠. 91년 12월 30일 공산주의 해체를 선언해 버렸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베트남이 공산정부입니까? 중국이 지금 정치적으로는 공산정권이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생산수단을 사유화해버리면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독재가 있을 뿐이죠. 공산 독재가 있을 뿐입니다. 경제적 의미, 사회적 의미로서의 공산주의는 붕괴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본주의는 어떻습니까? 아담 스미스가 1766년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경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자본주의 1.0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하다가 1930년대 미국의 경제공황이 이루어지면서부터 아담 스미스의 경제 이론대로 자유방림주의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해서 그때 미국이 이제 뉴딜 정책을 쓰면서 자본주의 2.0으로 시작됩니다. 이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국부론을 썼을 때의
1766년과 전혀 다른 세계 경제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미국이 뉴딜 정책을 쓰면서 자본주의 2.0,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쭉 정부가 개입하는 정책을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1970년대, 1980년대 와가지고 경제적 대혼란이 벌어지는 겁니다. 경제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정부가 규제만 강화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새로운 정책을 쓰자.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 레이거노믹스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자. 그래서 자본주의 3.0이 만들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시장 경제, 자유로운 시장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오늘 21세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자들은 한없이 돈을 벌고 없는 사람들은 한없이 없으니까, 자, 자본주의 2.0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도 적어도 자본주의 3.0으로서는 앞으로의 인류의 행복을 담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1980년대 이후에 지금 21세기 80년도부터 2000년도, 2010년도까지 2011년도부터 자본주의 4.0이 만들어지면 대한민국은, 일본은, 미국은, 유럽의 선진국가들은 자본주의 4.0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자유방임주의도 아니고 정부가 간섭하는 경제도 아니고 시장 경제도 아니고 시장 경제를 존중하면서도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빈부격차를 줄여야 돼. 이게 복지정책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신통일한국론을 연구하면서 공생공영 공의주의를 저도 연구하면서 우리 앞으로 경제 모델, 우리 천일국이 지향하는 정치제도는, 경제제도는, 사회제도는, 문화제도는 어떤 것일까? 여러분도 고민해 보셨죠? 고민 많이 했습니다. 진성배 원장하고도 많이 토론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정치, 경제,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하나님을 중심 삼은 사이기대가 이루어진 주고 잘 받는 사회, 이거 맞죠? 근데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도 한계에 도달해 가지고 지금 이제 자본주의 국가 가운데서 이상적인 모델이 어디냐. 공산주의는 이미 역사적 평가를 받아가지고 박물관으로 가버렸는데, 공산주의 아니라고 하는 자본주의는 4.0으로 와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제가 우리나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장들에게 매달 340명씩 교육을 하면서 교장들 교육 때 물어봤어요. 여기 교장 선생님, 여러분들은 우리 한국을 짊어지갈 미래 세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이신데 한국의 앞으로의 교육 모델은 뭐가 돼야 될까요? 우리 사회는 어느 나라를 닮아가야 될까요? 물어보니까 미국, 일본, 독일 세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미국은 오바마가 독백했듯이 우리는 이미 1류 국가가 아니라 2류, 3류 국가로 떨어졌다고 독백을 했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제국주의 정책, 전제주의에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여당이 바뀐 적이 없잖아요. 독재, 일당 독재 아닙니까 지금? 독일은 20세기까지는 세계를 이끌어가는 국가였다 이거야. 그러나 21세기 와서는 우리는 이미 리더십을 잃어버렸습니다고 독일의 학자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자본주의 사회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북유럽 국가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2010년에 연구하러 갔다 왔는데요, 북유럽으로 세계 학자들은 다 모이고 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나라. 여러분, 우리나라가 앞으로 참부모님의 뜻을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가 이상적인 천일국을 건설했다면 우리의 모델은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공생공영 공의주의 사회를 만든다고 하는 이 원론적인 거 진 박사를 통해서 자세히 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공생주의 맞습니다. 공영주의 맞습니다. 공의주의 맞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자.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나라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 협회는, 우리 세계본부는 애기를 낳기만 하면은 길러주겠다. 자, 뜻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은, 곡적길을 간 사람은, 뜻길을 간 사람들은 자식이 맞지 마라. 우리 협회가, 세계본부가 맡아주마. 북유럽 국가처럼 우리도 그 제도를 빨리빨리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북유럽의 복지 정책을 받아들여서 복지 예산을 많이 강화하고 있지만 북유럽 국가하고 근처도 못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고 있습니까? 못 가고 있죠. 자, 빈부격차가 좁혀지지 않습니다. 좀 좁히려고 그러면은 표피리즘, 이 나라를 사회주의 국가로, 빨갱이 국가로 만들어가느냐고 합니다. 못하는 거예요. 근데 북유럽의 국가에 가보니까요, 부자들은 자기 소득의 60%를 냅니다. 평균 45%를 세금을 냅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못 내죠. 그러나 국민들의 세금을 받아놓고 보니까 자기 소득의 45%를 냅니다. 부자들은 60%까지 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2억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2억을 받은 사람이 60% 내면은 2, 6, 12, 1억 2천을 세금을 내고 8천만 원만 자기가 갖는다면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나쁜 놈의 새끼들, 이거 빨갱이보다 더한 새끼들이네요. 반발하죠. 북유럽의 국가들은요,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 내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내가 남보다 잘 살기 때문에 세금 많이 내어서 어린아이들의 복지정책을 세워서 교육비 안 내고도 대학교, 대학원까지 무료로 다닐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이 같은 사람은 자식이 치매 걸린 사람 모시느라고 모든 생활이 피폐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전문 인력인 의사와 간호사를 통해 가지고 이들을 행복하게 살다가 눈 감을 수 있도록 국가가 이 보필해 주는 이런 제도가 북유럽의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본주의 국가도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공생, 공영, 공의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이겁니다. 결국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 다 같이 영화롭게 사는, 다 같이 의의를 실천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이 모델을 제시를 못하고 있죠. 왜? 우리가 주권을 못 잡았습니까? 여러분, 천일 국가도 있습니다. 천일 국기도 있습니다. 천일국 백성도 일부 있습니다. 천일국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자본주의 국가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천일국을 만들어야 되겠다, 공생, 공영, 공의주의 사회로 가야 되겠다고 이 나라 정치들이 줄을 서서 의회에서 이걸 결정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문선명 한학자 선생님께서 제시한 공생, 공영, 공의주의로 가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헌법 고쳐야 되겠다, 복지제도를 강화해야 되겠다라고 그들이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여기 앉아서 천복궁에 앉아가지고 아니면 광지교에 앉아가지고 뭐 공생, 공영, 공의주의 뭐 이뤄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2022년도까지 숫자 늘리라는 거예요. 1대 8대 1. 교회 식구 10만 명, 80만 명 UPF, 10만 명 YSP, 100만 명 만들어라. 이거 만들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이거 만들어야 돼. 여러분 27년도 안에 우리가 이거 못 만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 나라 지도자들이 한학자 문선명 선생님께서 제시한, 참부모님께서 제시한 이 이념을 따라오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이 식구분포,
우리를 지지하는 이 외곽 조직만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외연을 넓혀라. 어머니께서 지금 독려하시는 것입니다. 어머님은 천일국을 만들기 위해서 공생, 공영, 공의주의가 숨쉬는 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고 계십니다. 이걸 누가 해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그지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그지글러. 자,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지그지글러. 지그지글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깨어있는 2%가 자, 잠자는 98%를 일깨워가지고 끌고 가는 거다. 소금 3%가 바닷물을 짜게 하는 것이다. 2%입니다. 깨어있는 2%가 잠자는 98%를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5천만의 1%가 얼마인가요? 50만입니다. 2%가 얼마인가요? 아니, 대답 좀 합시다. 100만 명입니다. 왜 100만 명을 만들어야 된다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까? 깨어있는 2%를 동원해가지고 천일국을 건설하자 이거야. 공생, 공영, 공기주의를 만들어 나가자. 우리가 먼저 이렇게 살기 좋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사회 풍토를 만들어야 북한을 끌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군사력으로 북한을 잡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방법으로. 안 되면 댕겨버리려고. 우리가 북한을 때릴 무기가 없습니까? 제가 우리나라 국방대학원, 보안사령부, 국가정보, 검사들 교육을 제가 해온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안보 수장들을 내가 교육을 시켜온 사람이에요. 우리 북한을 순간적으로 초토화시킬 수 있는 무기가 우리에게 있어요. 50m 방가 핵무기를 숨겨놓은까지 초토화시킬 수 있는 무기 있어요. 딱 때리면 버스터 벙커가 딱 들어 팍! 2차, 3차 폭발을 시켜서 50m 지하에 방카 속에 있는 걸 폭발시켜 볼 수 있는 무기를 이미 우리 도입해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북한도 우리 남쪽을, 우리도 북한을 초토화시킬 무기 가지고 있어요. 이런 전쟁의 방식으로서는 삼리의 나라 한반도를 평화 통일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버님이 고향이 어디신가요? 정주입니다. 어머님의 고향이 어디신가요? 안주입니다. 여러분, 오스만 터키가 중동 지역을 다 초토화시키면서 오스만 터키가 제국으로서 자리를 잡을 때 딱 한 나라만 점령을 안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거기에 바로 이슬람의 메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사람은 지금도 터키 사람만 만나면 고맙다고 인사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어리설에 있고 섭리의 두 축이 북한의 평양과 정주, 안주, 정주와 안주를 합치면 안정이 됩니다. 이 지역을 우리가 찾아서 한반도를 하늘 앞에 바쳐드려야 됩니다. 한반도의 평화의 왕국이 만들어져야 동북아시아를 끌고 하나가 되는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철도를 타고 라진 선봉을 지나서 두만강역을, 핫산역을 지나서 하바롭스크를, 이르치크를 거쳐서 모스크바를, 영국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중국을 통해 가지고 싱가포르까지 갈 수 있습니다. 터키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다양한 국제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그 바로 한반도입니다. 일본과 하나 돼야죠. 그래야 해저천을 뚫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미국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다리도, 베링 협도 연결시키는 다리도 나야죠. 그 사업을 하려면 제일 먼저 첫 단추가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고 한반도를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76년 동안 통일이 어서 오라고 노래만 불렀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북한을 끌어안을 것인가? 정치인들에게만 맡겨놓았습니다. 종교인들은 예배 시간에 하늘 우러러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주십시오, 통일을 주십시오 기도했지만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6천년의 섭리를 종결지으러 오신 참부모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셔서
지금 진두지하고 계십니다. 어머님께서요, 아버님 성화 4주년 지난 어느 날 우리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오스트리아하고 스위스 여행을 자주 간다. 내가 가니까 사람들 말하기를 그 높은 산 올라가고 관광지 다니기 좋아서 다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산에 오르기 위해서 관광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를 어떻게 이룩하고 한반도의 통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섭리적 관점에서 내가 다니고 있다. 아무리 봐도 미러 중일 네 나라가 한반도 통일을 원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통일의 비전은 뭐냐? 영구 중립국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이름을 영구 평화국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우리 중립국을 지금 선언하셨어요. 우리 한국이 가야 할 천일국은 공생, 공영, 공의주의 그 기본이 되는 우리나라는 중립국이 돼야 되겠다. 그럼 중립국 되려면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남북이 우선에 대화를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중립국을 선언합니까? 우선에 남북이 하나만 되면 중립국을 선언해도 되죠. 주변 국가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근데 북한은 러시아, 중국의 지배를 받고 있고 남쪽은 미국,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 대통령이 아무리 북한의 김정은이 오고 약속을 하기도 안 됩니다. 미국이 틀어버리잖아요. 일본이 틀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의 고민은 빨리 한국에 숫자를 많이 해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어머님 앞에 기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하고 줄을 서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2%만 되면 이 나라 정치인들이 우리 앞에 줄을 서게 만들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지금요 지구당에 가보십시오. 진성다운이 몇백 명 없습니다. 우리가 100만 명만 딱 인원을 확보해 보십시오. 헌금하는 사람, 학생, 청년, 우리 외곽 조직 100만 명만 딱 대보십시오. 여기 가야 국회의원 된대, 여기 가야 지방자치단체 장이 된대, 여기 가야 정권 창출한대. 통일교회 문선명 한학자 총리의 기름 부으러 가자 하고 달려오게끔 만들려면 우리가 함으로 그냥 소리만 질러서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실체적으로 우리가 힘 있는 조직이 돼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종매해야 됩니다. 실체 43가정 만들어야 됩니다. 가서 그냥 어디 가서 공원에 가서 이름 서명 받아가지고 되겠습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430 신종매 해가지고 저 영계 동원에서 430가정이 영적으로 역사하게 만들면서 실질적인 우리의 섭리의 기반을 닦아가지고 저 지방에서부터 통일그룹의 지도자들과 하나 되지 않고서는 이 나라 정치도 자치단체도 운영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끔 만들자. 이게 섭리의 방향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거 안 만들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인민을 위한 인민의 정치를 한다고 했지만 우리 천일국은 이상은 형제를 위한 형제의 정치를 하잖아. 그러니까 개나 소동이나 돈 좀 있으면 캐리어 좀 가지고 있으면 벽보 붙여놓고 나 뽑아주시오. 이따 이 사람 안 된다 이거야. 저 사람은 정말로 형제를 위한 형제에 의한 형제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덕망과 인격을 쌓은 사람인가, 이걸 가려가지고 지도자를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경, 인종, 종교의 벽을 넘어서 인류가 한 가족인 세계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이상이라는 걸 알고 이것을 위해서 기준을 세우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일본 따라오게 만들고 미국 따라오게 만들고 러시아, 중국 따라오게 만들어가지고 한반도에 표준을 삼아서 21세기 새로운 역사가 전개되도록 하는 그 기적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타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북한은 타도의 대상임과 동시에 통일의 대상입니다. 아버님이 이런 말씀한 거 기억나세요? 아벨이 지혜가 있었으면 가인의 아벨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겸손했어야 된다. 내 재물은 받아줘, 내 건 안 받아줬지. 그러면서 깝죽거리니까 미움받아가지고 돌 맞아 죽었다 이거죠. 우리가 북한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어야 돼. 여러분, 한반도의 공생, 공영, 공의주의, 신통일 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통일은 섭리다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됩니다. 통일은 섭리다. 참부모님이 요구하는 것은 통일이다. 이것을 알고 통일만 된다면 얼마나 좋은 세계가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국인은 디지털 유목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IT 산업이 발달된 나라의 유목민이죠. 한국 사람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바로 참부모님의 천일국 사상으로 무장된 젊은이들이 세계로 나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얘기 강의하러 오면서 시간이 남아서 제일 먼저 들리는 게 YSP 본부를 좀 다녀서 내려왔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저 젊은이들입니다. 이 청년 대학생들이 우리가 다 그때 들어왔잖아요. 그때 우리가 들어와서 우리의 꿈을 키워왔잖아요. 저들에게 꿈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세계 본부가 YSP에 희망을 걸고 청년들을 기르려고 한다는 데 대해서 저는 무한한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요시다 시게루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에 6.25 전쟁이 나니까 이것 때문에 미국서 무기를 싣고 올 수가 없으니까 일본서 만들어가지고 팔아먹었거든요. 그래 일본 경제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6.25 전쟁은 신이 일본에게 내린 선물이다. 한국이 전쟁 나서 동족 상쟁을 하니까 우리가 신으로부터 선물을 받아서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됐다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 우리 이웃으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그들의 의식을 바꿔줘야죠. 우리는 미국이 우리의 투비의 나라였고 일본이 투비의 나라고 독일이 우리의 투비의 나라였습니다. 그들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했습니다. 이제는 일본도 미국도 독일도 한국을 닮아가기 위해 투비의 정책을 추구하는 나라로서 점차 접근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정말 북한을 구해줘야 됩니다. 북한에는 김일성 수령도 있고 국방위원장도 있었고 국무위원장도 있고 주석도 있는데 하늘이 없습니다. 하늘이 없습니다. 하늘이 없는 저들이 어떻게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은 가난한 나라에서 출발했지만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10위권 안에 진입을 했습니다. 왜? 한국을 중심 삼고 새로운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능력 있는 나라로 인정돼야만 돼. 이게 참부모님 오신 나라는 무능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혜를 줬기 때문에 유대 민족이 세계에서 노벨상 제일 많이 받았잖아요. 지금도 미국을 장악하고 세계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한국에 재림 메시아가 오셔서 새로운 천일국을 건설하러 오시는 축복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 나라 민족들의 지혜와 능력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부모님의 평화사상, 참부모님의 사랑의 역사, 통일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북한 사람보다 북한을 더 사랑하고 북한 사람이 남한 사람보다 남한을 더 사랑할 수 있을 때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아버지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북한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한반도에 새로운 역사가 전개됩니다. 증오의 역사를 종결하고 사랑의 원리, 참부모의 사랑으로 한반도를 평화 통일시킬 수 있는 이념의 축이 우리에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식구들을, 평화대사들을, YSP 젊은이들을 끌고 100만 이상의 힘을 가진 2%의 우리 구성원을 가지고 98% 우리 국민을 감동주고 이끌어가는 천일국 2027년까지 어머님이 시한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 안에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겠다는 결의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교육을 받고 의지를 다짐하는 이 자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